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연년생 딸들 둘과 다정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등교시킨 후 짬짬이 여러분들 사연 듣는 낙으로 살고 있어요. 여기서 듣는 사연들 대부분이 결혼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과의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저도 기혼이다 보니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겪어볼 일 없었을 별 희한한 일들도 다 겪으며 살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혼 생활 내내 제 신경을 있는 대로 긁던 제 손윗동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3남매 중 둘째입니다.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막내 시누이가 있죠. 시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이기도 하지만 그 연세인 다른 어르신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십니다. 무조건 첫째가 잘 되어야 한다. 마지가 제대로 서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그럼 장남이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가 없으면 형님이 이 집안 가장 큰 어른이다 생각하고 성심을 다해 모셔야 한다. 아버지 하시는 말씀 새겨들 들어. 네, 아주 전형적인 장남이 최고야를 실천하시는 고리타분한 시부모님들 되시겠습니다. 두 분 중 한 분만 저러셔도 피곤할 판에 부부가 쌍으로 저러시니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는 가히 짐작이 되시죠? 저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남편은 본인 부모 형제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한 게 있어도 제 형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도 결국 모든 건 형님한테 돌아갔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형보다 남편이 훨씬 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형님은 재수까지 시켜가며 아득바득 서울로 대학을 보냈는데 남편은 대학 시험 성적이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게 강요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딱 한 번만 나머지는 자기가 학교 다니며 벌어서 다닐 테니 입학금이랑 첫 학기 등록금만 내달라고 그리 애원을 했다는데 들은 척도 안 하셨다고 해요. 결국 남편은 학창시절 내내 목표로 삼았던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해 놓고도 눈물을 머금고 지방의 국립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아들도 아닌데다 막내로 태어난 시누이 사정은 더욱 좋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딸 자식은 대학 보낼 생각조차 없었더랍니다. 평생 온몸으로 차별을 경험한 남편이 제 막내 여동생까지 똑같은 꼴을 당하게 할 수는 없어 그간 과외며 온갖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대학 입학금을 내준 덕에 시누이는 간신히 대학을 갈 수 있었죠. 그 둘이 어디 성격에 못한 곳이 있거나 첫째인 아주버님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디 저런 차별을 납득할 시도나마 해볼 것을 성적이나 성격이나 어떤 면을 보아도 아주버님보다 저 두 사람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아마 아주버님은 첫째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 밥벌이나 제대로 하고 살았을까 싶습니다. 저 같으면 부모가 첫째인 저만 챙기느라 동생들에게 그리 상처를 주는 걸 봤더라면 동생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잘해줬을 것 같은데 아주버님은 시부모님들께서 모든 지원을 제게 몰아주시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부모의 성정을 똑 닮아서인지 아마도 둘 다가 아닐까 싶네요. 나는 당신 어머님 아버님보다 아주버님이 더 얄미워. 뭐 하나 잘난 것도 없으면서 제 부모한테 그 맞이 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우리끼리 좋은 것 좀 하려고 치면 당연히 제 건 없나 구는 것도 너무 뻔뻔하고 징그럽고. 인간이 덜 돼서 그래, 인간이. 나나 주희야 평생 그 꼴을 보며 살아왔으니 그렇다 쳐도 밖에서 시집온 당신한테까지 저러는 걸 보면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야. 정말 질린다 질려. 누가 들으면 그래도 제 말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타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까지 올 것도 없이 남편이 형에 대한 적대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제 남편을 평생 동안 그리 서럽게 자라게 한 사람들인데 시부모와 아주버님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었죠. 결혼할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버님이 손윗동서인 형님과 결혼할 때에는 신혼집 전세금은 물론이거니와 제 장인자모 앞에서 기죽으면 안 된다고 없는 형편에 차까지 새로 뽑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 제 남편과 시누에게까지 은근히 뭔가 해주길 바라셨다더군요. 너 형이 결혼하는데 뭐 좀 없냐?
결혼은 형이 하는데 저희가 왜요? 집안 기둥뿌리 다 뽑아다 그만큼이나 해주셔놓고 아직도 부족하세요? 저희한테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 마세요. 쟤는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매정하다, 매정해! 부모의 타박에도 남편은 완강하게 버텼다고 합니다. 어릴 때야 제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인정받아보겠다고 갖은 노력을 하며 부모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남편이었지만 대학 진학 이후 그게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는 남편도 더는 제 부모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나서서 막아주지 않으면 그걸 고스란히 시누이가 다 뒤집었을 판이었습니다. 평생 제 부모와 큰오빠 차별에 기가 죽어지는 시누이의 성정은 그야말로 비단결이 따로 없었거든요. 너도 그렇게 참지만 말고 저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면 화도 내고 연락도 좀 끊고 그래. 아주 장난만 저들 자식인 줄 아시지. 다른 자식들 귀한 줄 모르는 양반들이시다. 네 인생은 네가 챙겨야지. 나도 오빠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화도 마음껏 내고 싶고 소리도 지르고 싶긴 한데 내 타고난 성격이 그러지 못하니 어쩌겠어. 이래서 성격이 팔자라고 하나 봐. 오랜 차별에 제대로 저항도 못하는 시누이의 마음속 기저에 깔린 게 체념이라는 건 남편의 가족들을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가 남은 인생 편히 살려면 시댁과는 애초에 거리를 좀 두는 게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는 어땠냐고요? 뭘 어땠겠습니까? 저희는 시댁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저희 둘이서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물론 시댁 모르게 저희 집에서 조금씩 더 도움을 받긴 했지만요. 아이고, 셋 다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일 텐데 어찌 이리 모질까? 내 자식 시집 보냈다고 생각하니 뭐 하나 더 해주지 못한 것만 더 생각나고 아쉬운데. 사돈 내외도 같은 부모이신데 어쩌면 이렇게 무심해. 자네가 그간 자라며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사정을 알고 제 남편에게 더 마음을 써주시는 제 친정어머니 앞에서 감사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 그리고 창피한 마음을 동시에 느꼈을 남편이 가여웠습니다. 결혼해서는 내가 사랑을 듬뿍 쏟아서 저런 서운한 마음 다 털고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다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원을 받은 걸 시댁에 숨긴 건 남편 의견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아들에게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사돈댁에 돈 좀 있는 걸 알면 욕심을 부릴 것이 뻔하니 애초에 기대를 말게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도 뜯어내면 그건 또 형님 밑으로 다 들어가겠지. 당신까지 그 꼴 보며 살게 할 수는 없어. 뭐 이런 황당한 이유가 다 있나 싶었지만 제 입장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기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각은 현명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 인사차 들른 저희에게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거든요. 그래,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네 형님 내외를 잘 모시고 보필해야 한다. 자고로 집안의 장남이 바로서야 가문이 바로 서는 법이야. 새아기 너도 내 말 명심하고 도리를 다하길 바란다. 남의 집 귀한 딸이라도 예외는 없더군요. 예, 대충 대답하고는 어지간해서는 시댁 쪽으로는 발걸음도 하지 말아야겠다 굳은 다짐을 했더랬죠. 시누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할 때 그간 본인이 직장생활에서 모은 적금으로 혼수를 다 해결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양친 멀쩡히 살아계시고도 시집갈 때 부모가 해줘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시누이가 안쓰러운 마음에 얼마간 도움을 주었습니다. 언니, 오빠 고마워요. 내가 내 부모한테도 못 받은 은혜를 언니랑 오빠한테 다 받네. 그동안 예단이며 혼수에게 나올 때마다 시댁에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몰라. 평생 그렇게 살아서 인이 박힌 줄 알았는데 결혼도 전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니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 언니, 오빠, 내가 정말 평생 잘할게. 정말 고마워요. 하나를 주면 둘을 돌려주지 못해 성화인 시누이였습니다. 나 같으면 저런 동생 있으면 무얼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 참 어지간하다 싶었지요. 이런 탓에 시누이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과는 가깝게 지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도 생각처럼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의 부인, 즉 제 손이동서인 형님이 뻔질나면 저를 불러 젖혔거든요.
동서, 우리가 이번에 이사를 했잖아. 우리 남편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와서 동서도 좀 거들어. 동서, 저번에 어머님 댁에 가져왔던 복숭아 그거 맛있더라. 우리 큰애가 잘 먹던데 그것 좀 사와 갖고 와. 동서, 이번에 은지 영어 성적 엄청 올랐다며? 자기 딸만 그렇게 좋은 과에 선생 붙이면서 우리 준서 생각은 안 나디? 진작 소개시켜달라고 해도 다른 과에도 해서 일 더 못 늘린다는 핑계나 대고 그 선생 소개시켜줄 거 아니면 우리 준서 영어 성적 책임지고 올려줄 수 있는 선생으로 동서가 좀 구해와봐. 동서! 동서! 와, 이 정도 들으셨으면 감이 오시지요? 제 손윗동서인 형님은 아주버님과 아주 똑 닮은 인간이었습니다. 아주 부창부수가 따로 없었지요. 진상도 아주 저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저한테 저 정도로 진상 떠는 인간을 주변에 두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가히 신기하다 싶을 정도의 인간 유형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에는 제 남편 기세도 보통이 아니거니와 저도 시댁과 거리를 둬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몇 년 전부터는 아주 호구 잡았다는 듯이 정말 제가 자기 아랫사람인 양 부리러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저한테 부리는 진상을 곧이곧대로 다 받아줄 정도로 호구는 아니어서 어지간한 건 제 선에서 다 끊어내곤 했지만요. 형님 아들인데 준서 성향이야 형님이 더 잘 아시겠죠. 아이한테 잘 맞는 선생 찾으려면 아이 공부 수준이나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설마 숙모인 저보다도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몇 년을 저런 인간 성가신 연락처내는데 이골이 나다 보니 동서를 살살 긁어가며 다루는 법도 어느새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야 그냥 좀 도와달라는 거였지 뭐. 어디 우리 아들 교육을 다 맡긴다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그러시겠죠. 준서하고 좀 더 상의해 보시고 준서 더 잘 이끌어 주실 만한 분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도 좀 신물이 나더군요. 아무리 대초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애초에 저렇게 피곤하게 구는 사람이 없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은 매번 겪다 보니 그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상당했습니다. 뭐하러 그 진상을 다 받아줘? 받아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들러붙을 생각이 나는데 상대해주지 마. 제 형님과 다를 바 없는 형수를 남편이라고 고운 눈길로 볼 리가 없었죠.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저를 보며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저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라도 제대로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 뭐 받아주고 싶어서 받아주나? 뻔질나게 전화하면서 내가 연락 좀 피하면 아주 전화통화에 불이 나는걸. 찾아와서까지 진상 부리는 꼴을 안 보려면 그냥 전화로라도 해결하는 게 그나마 나으니까 그러는 거지. 성질 같아서는 확 그냥 한 대 쥐어박아서 버렸으면 소원이 없겠어. 나이도 나랑 동갑이면서 얼마나 손윗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유난을 떠는지 볼 때마다 기가 차서 진짜. 네, 그렇게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 부리지 못해 안달인 동서는 저보다 고작 생일이 2달 먼저인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형님 대접은 어지간히 받으려고 들었죠. 당장에 시부모님부터 손윗동서 잘 모시라고 잔소리를 해대는 편이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집안의 질서가 바로 서야지.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게 윗사람을 공경해야 집안의 질서가 바로 서는 거다. 거참 어지간히 좀 해요. 누가 들으면 무슨 몇백 년 된 양반 집안인 줄 알겠구만. 쥐뿔도 아닌 집에서 말 같지도 않은 질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남편은 시부모님의 지긋지긋한 윗사람 대접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거기다 이 집안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아주버님에게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승장구한 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직장도 직급도 아주버님보다 남편이 훨씬 좋고 높았고 당연히 벌이도 남편이 더 좋았으니 집안 형편도 아주버님 댁 저희 집이랑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남 노래를 불러가며 큰아들만 밀어주고 작은아들은 평생을 홀대해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시부모님도 참 면이 안 섰을 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큰아들이 시부모님께 감사한 줄 알고 살뜰히 대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들은 뒷전이고 저만 챙기는 부모님에게 아주버님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당신들 큰아들이 세상 제일인 줄 알고 키우신 덕에 저밖에 모르던 아이가 저밖에 모르는 어른이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더라도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선뜻 손 내밀 수 있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야 이제 제 가정 이루고는 제 식구들이나 중한 줄 알았지 부모가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소리는 은근히 못 들은 척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동서라고 뭐 그리 달랐겠어요. 제 남편도 안 챙기는 시부모님인데 저라고 챙길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저 형님 잘 모셔야 한다는 저한테 잔소리나 할 때나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자고 저희 남편한테 손을 빌리자니 바늘 하나 꽂히지 않을 제 둘째 아들 성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셨겠죠. 그래도 제 어미 아비인데 네 서방도 참 모질다. 어머니도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아주버님이 가장 예쁘셨을 거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한테 그런데 뭐 하나 받은 것 없는 자식이라고 부모한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뭐 인간관계는 가는 만큼 오는 거지요. 아직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제 서운한 마음이 앞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하기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고가오도 어쩔 수 없지요. 아무리 서운해도 그간 평생 받아온 남편의 상처에 비할까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고지식한 시부모님 때문에 결혼 생활이 고될까 다소 걱정스러웠는데 오히려 결혼 후에 저희 가정에 충실하고 시댁과의 관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남편 덕에 시부모님 대하는 일은 생각보다 껄끄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자식들 손 벌릴 일은 많고 잘나가는 자식은 어렵고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마당에 발언권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제 생각에 동갑내기 손윗동서가 그렇게도 제게 손윗사람 대접을 들으려 드는 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아주버님과 제 남편이 너무 차이가 났을 테니까요. 집안의 큰형이라고 시부모들이 떠받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아주버님한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만큼이나마 사는 것도 시부모가 해준 거고 제 손으로 자주 성가한 도련님은 좋은 집에 넉넉한 형편에 공부 잘하는 딸들에 언뜻 보기에도 동서와 제 처지가 차이가 나니 그나마 자기가 내세울 만한 건 손윗동서라는 제 위치뿐이었을 테니까요.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어. 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말 따박따박하고 그런 거 밖에서 보기 얼마나 없어 보이겠어? 그게 다 집안 품격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본디 이 집에서 태어나신 양반이라도 되는 것처럼 짐짓 금럼하게 말하는 동갑내기 동서의 꼴이 참 애잔했습니다. 요새 젊은 꼰대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그중에서도 동서가 최고였습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 만한 저런 걸 가지고 제 자존심을 채워보겠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안 됐다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 사달이 난 건 역시 자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시댁 모임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막내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형님 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큰엄마네 집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시집 올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단다. 속으로 그리 말하면 대꾸했습니다. 왜? 오빠들이 뭐라고 그래? 저번에 할아버지나 갔을 때 윤수 오빠가 그랬거든. 맨날 준서 오빠한테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자기가 형한테 해준 거 나도 해달라 그러면 막 뭐라고 그런대. 이번에 시험 성적도 윤수 오빠가 훨씬 더 잘 나왔는데 준서 오빠한테만 갖고 싶다 하던 게임기 사주고 자기한테는 사주지도 않아서 형한테 빌려달라고 했더니 한 번 빌려주지도 않아서 자기 형 싫다고 막 그랬어. 윤서가 그런 소리를 해?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대. 준서 오빠는 메이커 있는 신발도 턱턱 사주는데 자기는 진짜 조르고 졸라야 한 번 사줄까 말까라고. 형만 맨날 좋은 거 해준다고. 남편의 생각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제 부모에게 보고 배운 걸 제 자식에게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속으로 윤서 너도 참 안타깝게 되었구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어린 조카가 마치 자신의 어릴 적과 겹쳐 보였을 테지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는 것도 짜증난다고. 아, 그 말 진짜 기분 나빴어. 왜? 또 뭐라고 했는데? 집에서 언니랑 나는 공부 잘하는데 윤서 오빠는 그만큼 성적 안 나온다고 자꾸 뭐라고 한다잖아.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준서 오빠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하면서 자기만 자꾸 비교한다고. 기집애들이 쓸데없이 공부는 잘해서 애 기를 죽인다고 막 그런 소리도 하고. 민지야, 뭐라고?
이놈의 여편네가 자식 앞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못 가리고 제 자식들까지 괜한 욕을 먹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저인데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제 아들들 못난 탓을 할 일이지. 감히 내 딸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뜩이나 제 형과 형수에 대한 반감이 보통이 아닌 남편 속에 불을 지른 셈이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는 제 아빠를 보고 신이 난 모양인지 딸아이가 눈치도 없이 남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봤자 시집가면 다 끝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힘을 뺀다고 자기들끼리 막 그러더래. 아 진짜 너무 재수없어. 그 말에 남편이 그만 폭발해버렸습니다. 당장에 아주버님 댁으로 달려가 뒤집어 엎을 기세인 남편을 겨우 달래놓고 딸아이를 살짝 흘겨보았습니다. 요 깍쟁이, 너 아빠 화나라고 더 그랬지? 그럼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 다음에 볼 때 아빠 손에 한번 아작 나보라지. 상상하니 벌써부터 고소하다는 듯한 딸아이 표정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저도 부모인지라 아주버님 내외가 아주 괘씸했습니다. 자기들끼리야 무슨 말을 하든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제 자식들 앞에서까지 조카 딸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인 못 나빠진 내외가 정말이지 마뜩찮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가족 모임 날 남편은 시댁을 아주 제대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내 딸들 키우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기집애니 어쩌니 조카 욕을 해? 무서운 기세로 몰아붙이는 남편 기세에 아주버님과 동서 모두 혼비백산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얼굴에 아차하는 표정이 지나가더군요. 아니 도련님, 저희가 무슨 말을 했다고... 내 형수하는 꼴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가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간 우리 애들 엄마고 애들이고 고깝게 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한 번만 더 우리 애들 가지고 그따위로 입에 올리거나 우리 애 엄마 쓸데없이 불러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제 마누라가 동생에게 쥐잡듯 잡히고 있는데도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니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앉아있는 아주버님 꼴이 참 한심했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님한테 할 말은 많지만 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 잠자코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나 당하는 건 평생 참고 살았지만 내 가족 건드리면 형님이고 뭐고 앞으로 안 참을 테니 처신 똑바로 해요. 아니, 나야 그냥 이 사람 하는 말에 말 한마디 보탠 걸 가지고. 을이 참 대단하네요. 저런 걸 남편이라고 손윗사람이라 유세를 부리는 동서 신세도 참 어쩜 저리 서로에게 잘 맞는 짝을 찾은 건지 영혼의 동반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집안 꼴 아주 잘 돌아가네요. 그렇게 집안 바로 세우겠다면 자식들 편애하더니 고작 이 꼴 보려고 그러셨습니까? 이내 불똥은 쥐죽은 듯 계시던 시부모님께 튀었습니다. 당신들 업보의 집안에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으니 뭐 들으실 말씀 들으신 셈이죠. 그 길로 남편은 저희들을 이끌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는 제게 동서가 그거 그냥 집에서 우리끼리 한말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무한하게 잡돌이를 하느냐. 뭐 궁시렁대는 문자를 보내왔으나 산뜻하게 무시했습니다. 정작 제 남편한테는 무서워서 못하는 소리를 만만한 저한테 하는 꼴까지 딱 형님다웠죠. 그러고는 당분간 시댁이며 동서며 불려다닐 일이 없어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요즘만 같으면 사는데 딱히 걸리는 일도 없겠다 싶은 간만에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어려워할 줄 몰라도 아들 무서운 줄은 아시는 시부모님께서는 혹여 제 남편에게 이대로 팽 당할까 싶어 슬슬 눈치를 보며 다시 연락할 간을 보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던 어린 시절 같았으며 당장에 내쫓길 일이 없겠지만 아무리 부모 자식 지간이라 하더라도 능력 있는 게 제 일이더군요. 매번 같은 일로 남편의 우라가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남편 성질대로 할 말 안 참고 속에 맺히는 것 없이 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잠잠하던 동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뭘로 내 복장을 뒤집으려고 일어나 전화를 받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벌써 며칠이나 전화를 무시했으니 한 번쯤 받아줄 때도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받네? 네, 무슨 일이세요, 형님? 우리가 뭐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을 하나? 손윗사람이 여러 날 연락이 없으면 먼저 안부를 묻는 게 아랫사람 된돌이 아니야? 예, 혼장님 말씀 일장연설이 있겠습니다. 사람이 뭐 쉽게 바뀌겠습니까? 며칠 눈치 보는 척 하더니 그새 유효기간이 다 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바빠서요. 형님, 용건 있으시면 하실 말씀 하세요.
이번에 우리 애들 외삼촌이 식당 개업을 하는데 공사 끝나고 어수선해서 아니 아직 엉망이야. 동서 어차피 집에서 노는데 나와서 청소도 좀 돕고 새로 개업하는데 뭐라도 좀 해주는 게 도리 아니겠어? 이 여편네가 진짜 돌았나. 하다 이제 제 수족 노릇도 모자라서 제 동생 한여 노릇까지 시키겠다는 겁니까? 간만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아주 무술이 부리는 상전도 저러지는 않을 겁니다. 형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형님 아랫동서라니까 진짜로 형님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사람인 줄 아시네요?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자식입니다. 형님한테 이따위 대접 받아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이 사람이 왜 이래? 어디다 소리를 질러 지금? 아니, 윗사람이 이 정도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동서 진짜 쓸데없이 예민한 거 알아? 내가 진짜 아랫사람 무서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네. 이런 경우는 없는 거야. 도리어 제가 버럭 역정을 내는데 진짜 기도 안 차더라고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간은 애들 아빠 입장도 있고 형님 생각해서 들어드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얘기하실 거면 굳이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이만 끊습니다. 전화를 확 끊고 나서 생각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제까지 깬 뭐라고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제 복장을 터트린 동서나 마찬가지로 진상인 아주버님, 그리고 저 둘의 진상의 원인 제공자인 시부모까지 싹 다 마음에 들지 않아 죽을 지경이었어요. 퇴근에 돌아와 혼자 속을 끓이고 있는 저를 본 남편이 자초지종을 듣고 열불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 집 종자들 인간 되기는 텄다 텄어. 예, 비정상인들 상대했다가 분통 터지는 건 정상인들 뿐이라고 했던가요? 오래 엮여 좋을 것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연락 받아주지 말라니까 뭘 또 그걸 받고 있어. 타박하는 남편 말을 귓등으로 들으며 내 언젠가 건수 하나 잡으면 제대로 피를 말려주리라 이를 부득부득 갈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한바탕 서로 난리를 친 덕분인지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동서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대로 좀 나한테서 떨어져라 싶었죠. 그러던 동서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아주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이 새로 다닐 학원을 알아보느라 몇 군데 학원에 들러 학부모 상담을 받은 차였습니다. 조금 괜찮은 수업을 구하려다 보니 평소 다니던 곳보다 좀 멀리 나오게 되었어요. 종일 바쁘게 다닌지라 허기가 져서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세트를 하나 사서 허리 펴고 편하게 먹으려고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편한 자세를 잡느라 운전석 시트를 뒤로 조정해가며 제끼고 있는데 차 안 유리를 통해 보이는 한 남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묘하게 익숙해 보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 실눈을 뜨고 자세히 봤더니 웬 처음 보는 남자의 팔짱에 찰싹 달라붙어 거의 매달리시피 걷고 있는 여자는 세상에나 동서였습니다. 세상에나 맙소사 제 입에서 온갖 감탄사는 다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서에게 남자 형제는 남동생 하나뿐이었고 그나마도 제가 안면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보통 사이로 보이지 않는 동서 옆의 남자는 제 데이터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낯선 남자였죠. 슬슬 해가 넘어가기 시작할 시각이었지만 아직 해가 지지 않아 밖이 환했습니다. 저 옆편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모양이다.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지. 저쪽에서 제 차 근처까지 걸어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이거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제 머리를 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남자와 동서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동영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동서와 남자가 함께 한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선을 들어 간판을 확인하니 세상에 모텔이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아마 지원의 거짓말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요? 살다 바람 피우는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진 못했습니다. 하물며 동서라니요. 순간 마치 주마등처럼 그간 동서가 제게 손이 어른 행세를 하며 저질러온 수많은 만행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남자와 동서가 사라진 모텔 입구를 멍청하게 바라보다 동영상 재생을 종료했습니다. 확인차 재생해본 동영상 속 남자와 동서의 모습을 다시금 두 눈으로 똑똑히 담으면서도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싶더군요. 그 짧은 새에 저 둘을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동영상으로 남긴 제 스스로가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찰나에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스스로 기특할 따름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여러 번 확인하고 나니 비로소 상황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면서 저도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수를 잡았는데 그냥 얌전하게 곱게 넘어갈 줄 생각은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었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오늘 당장 아주머니 댁으로 쳐들어갈까? 온갖 계획들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내렸죠. 이윽고 저는 생각 정리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그새 해가 어둑어둑해진 사이 남자와 동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동서 입이 귀에 걸려있더군요. 저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형님 아니세요? 짐짐 놀란 척 제가 말을 걸자 옆에 남자 얼굴 쳐다보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동서가 화들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도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어머, 이런 데서 형님을 다 보네요. 근데 옆에 분은 누구? 제가 둘을 아래 위로 훑어보자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는 모양인지 동서가 남자에게서 얼른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봤자 한참 늦었지만 말이죠. 저는 두 사람이 방금 나온 모텔을 경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형님, 설마...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동서가 저 남자 모텔에 들어가는 것부터 방금 나오기까지 다 지켜보았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딱 잡아떼더군요. 저기 이분은... 그래. 내가 전에 말한 기준이 아빠. 우리 옆집 사는 우리 아들 친구 기준이 아빠셔. 옆집이요? 제가 눈을 괴슴틀에 뜨고 남자를 쳐다보자 남자도 당황해서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서 어머니 동서씨구나. 누가 봐도 상황이 뻔한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시켜 보려는 두 사람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가자미 눈을 뜨고 남자를 다시 한번 쏘아봐주고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속 서서 말씀하시겠어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들 잘 나누세요. 저까지 같이 붙들릴까 싶어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 남자를 동서가 황망히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를 골라도 어디서 꼭 저런 것들만 고를까. 애잔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동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동서는 당황스러워 차마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그나마 옆구리에 남자를 끼고 있을 때에는 횡성수설 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라도 해보더니 남자가 자리를 뜬 이후에는 입도 못 대고 있는 동서 덕에 침묵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제 말에 흠칫하더니 잠시 망설이던 동서가 제 뒤를 따랐습니다. 타세요. 응? 저야 여기 서서 말해도 상관은 없는데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제 말에 그제야 동서가 후다닥 제 차로 튀어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운전석에 몸을 실은 제가 잠시 아무 말이 없자 제 눈치를 살피던 동서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저 동서, 방금은 그게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하는 건데 동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 한번 혼자서 무신소를 하나 드러나 보자 싶어 제가 물었더니 동서가 다급히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아까 본 사람은 우리 옆집 사는 우리의 친구 아빠인데 왜 내가 전에 한번 동서한테 얘기한 적 있지? 우리 옆집에 외국 살다가 들어온 가족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주 괜찮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하고도 가족끼리 잘 지내서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그런다고 왜. 네, 지나가다 얼핏 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허영이 심한 동서가 외국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다는 이웃의 가족에게 시기와 선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 집 여자는 복도 많다며 투기하던 꼴을 본 것도 같네요. 그때는 그게 그저 잘난 서방 만나 외국물까지 먹은 옆집 여자에 대한 시기심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연적에 대한 질투였다 이거죠. 아주 혼자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구나 속으로 동서에게 혀를 찼습니다. 제 남편을 둘째치고 제 아들 친구랑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해도 지기 전에 저런 데를 다 들락거립니까? 저는 제 입으로 담기에도 민망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동서꼴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가족끼리 같이 볼 일이지 이런 데서 남자랑 단 둘이 나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마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래도 그러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외국 살다 와서 영어를 아주 잘하거든. 근데 우리 애들이 영어가 약하잖아. 그래서 나는 애들 교육 상담 차원에서 그래 영어 배웠어 영어.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저보고 옆집 남자를 따로 단둘이서 몰래 모텔에서 만나서 영어 공부하고 나왔다는 걸 변명이라고 짓거리고 있는 겁니까? 제가 너무 어리 빠져서 잠시 말문이 막혀 있는데 멍청하게도 그걸 제 변명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동서가 두서없이 주절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동서처럼 괜한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 어? 동서, 막 혼자서 이상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가 뭐라고 떠들어대는지도 못 알아먹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어리 빠져 있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박장대소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놓고 웃음을 터뜨리자 동서 얼굴이 그만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틀렸구나 싶었던 모양이었지요. 저는 급기야 배까지 움켜쥐고 깔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형님 놀라긴 진짜 놀라셨나 보다. 내가 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나 형님 이렇게 재밌는 사람인지 오늘 처음 알았잖아. 웬일이니 진짜. 제 웃음소리가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형님 얼굴은 숫째 죽은 사람 마냥 핏기가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으로 제 한쪽 팔을 부여잡고는 이제 거의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외간 남자랑 단둘이 모텔에서 영어 과외를 해? 네 진짜 내가 우리 형님 이렇게 공부 욕심이 많은 줄은 또 처음 알았네. 동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오늘 본 건 그냥 못 본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이거 알게 되면 나 우리 남편한테 맞아 죽어.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동서, 응? 아니, 왜요? 아주버님한테도 아까 저한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아주 사람을 등신으로 봐도 정도가 있지. 아이고, 그걸 변명을 하고 내뱉고 앉았어. 형님, 내가 형님 말한 그대로 꼭 전해줄게요. 아주버님, 형님의 학구열이 정말 굉장하세요. 아주버님이 아주 좋아서 뒤집어지시겠어요, 형님. 건수 제대로 잡은 제가 쉴 틈도 없이 몰아붙이자 동서 얼굴이 실시간으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나이도 같은 주제에 그렇게 사람 하나 타깃으로 붙잡아서 갖은 진상을 다 떨더니 하필이면 저한테 걸렸으니 저도 아주 죽을 맛이었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저의 아주 꿀맛이었죠. 동서, 내가 동서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서운했지. 내가 앞으로 동서한테 진짜 잘할 테니까 제발 이번 일만 넘어가주라, 어?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어? 찔끔 눈물까지 짜며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동서 모습을 보니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작 이 정도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간 제가 당한 게 얼마인데요. 그건 안 될 말이죠, 형님. 제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건 기만이잖아요. 잘못은 형님이 했는데 왜 저까지 형님하고 공범이 돼야 해요? 이거 감춰준 걸 알면 아주버님부터 아버님, 어머님까지 저까지 싹 잡아서 배신자라고 하실 게 뻔한데요. 왜 제가 형님 험을 감춰준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럼 잠깐 시간이라도 벌어줘. 내가 책임지고 깔끔하게 해결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해야 하잖아. 그렇지? 동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정말 동서 들어달라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단 며칠만이라도 기다려줘. 제발 동서. 뭐 동서가 바람났다고 배신감 느낄 아주버님이나 시부모님 문제는 저로서는 남일이긴 했습니다. 평소 언제 한 번이라도 살가웠던 적이 있었어야죠. 저는 짐짓 생각에 잠긴 신용을 하다 차분히 입을 떼었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저는 이 문제에서 제3자이기도 하니 그러면 일단은 당분간만 기다려 드릴게요. 시간 길게는 못 드려요. 형님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고 두 분이서 제대로 해결 보세요. 은근슬쩍 넘어가시면 안 돼요. 고마워 동서.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그간 자기가 저한테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서 이 기회를 어떻게 최대한 뽑아먹을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주 드물게 제가 먼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얼마 울리지도 않았는데 동서가 곧장 전화를 받더군요. 동서 어쩐 일이야? 동서 목소리에 바짝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곳에 제가 말을 바꿔 제 남편에게 실토하는 건 아닐까 불안했겠죠.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형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희 집 창고 정리를 하려고 사람을 불렀는데 갑자기 개인 사정이 있다고 당일 취소를 당했네요. 아, 벌써 짐은 있는 대로 다 벌려놨는데 저걸 어쩌겠어요. 형님이 와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어? 왜요? 바쁘세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바로 갈게. 금방 갈게. 동서가 불이 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볼 것도 없이 제 거짓말이었죠. 사람을 부르긴 뭘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꽁지가 빠지게 달려왔줄 동서가 있는데 말이죠. 동서는 어떻게 그 거리를 이리 빨리 왔나 싶을 정도로 쏜살같이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평소 시댁에서 보거나 약속을 잡아도 항상 가장 늦게 거만한 태도로 등장하던 사람이 예전 하던 짓과 비교하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수고스러워서 어떡해. 근데 제가 요새 손목이 안 좋아서 사람을 쓴 거거든요. 오늘 형님이 수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오만 가지 짐이 뒤죽박죽인 창고 안으로 동서를 안내하고는 유유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황망히 서 있는 동서 뒷모습을 고소한 마음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는 심정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동서는 저희 집 창고를 쓸고 닫고 짐을 정리해놓고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형님, 저희 애들 아빠 한약을 한차 하려는데 그 사람 체질에 맞다는 좋은 약재가 이 근방에는 없다고 그러네요. 아, 지방까지 가서 조달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시간 괜찮으시면 형님이 좀 구해다 주실 수 있으세요? 형님, 우리 민지 새 보습학원에 등록을 하려는데 그날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거기 학원생들 많이 몰려서 아침부터 미리 가서 줄 서서 기다려야 겨우 수강 좀 끊을 수 있거든요. 형님이 대신 가주실래요? 동서에게 시키는 잡심부름은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만 가지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며 그간 동서에게 당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천지분간 못하며 제가 시키는 대로 무수리 마냥 고개를 조아리던 동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자 차츰 제 성질머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이 몰리면 그냥 근처 학원으로 보내던가 하지. 형님, 뭐라고요? 아니, 간다고, 가. 미처 못된 성질머리를 감추지 못하고 말투에서 처음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 성미에 조만간 터질 때가 되었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또다시 전화를 걸자 전에 없이 동서 목소리가 의기양양했습니다. 아주 건수 하나 잡았다고 신났지?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당해줄 줄 알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형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부탁을 드린 거죠. 형님이 거절하셨으면 저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빤히 보이는 여우짓이야. 야, 거기 모텔 앞이라 CCTV도 없어. 너한테 있는 건 그 조동아리뿐인데 내가 아니라고 우기면 네가 뭐 어쩔 거야? 어? 며칠을 이를 갈며 좋지도 않은 머리를 쥐어짜 찾은 해결책이 저거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콧방귀로 끼며 짐진 놀란 척 대꾸했죠. 형님, 이건 약속이 다르죠. 스스로 말씀하시고 해결 보시기로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대체 어쩌려고 이러세요? 약속은 무슨 약속? 니까지 거랑 내가 무슨 약속을 했다고? 너 같지도 않게 협박할 생각하지 마. 내가 머리를 다 쥐어 뜯어버릴 테니까. 그 성미에 이 정도면 오래 참았죠. 저는 그날로 곧장 온 시댁 식구들에게 소집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서에게는 가장 늦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미 시댁의 아주버님과 시부모님, 저희 남편과 시누이까지 모일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뒤늦게 동서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네가 진짜... 지금 누구 보고 너라고 하는 겁니까? 형수, 말 조심 안 해요? 가뜩이나 당황한 동서가 제게 하대하는 걸 듣고 제 남편이 한 소리 하자 그만 그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저는 짐짓 슬픈 표정으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망설였는데 계속 저 혼자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니다 싶어 말씀드려요. 사실은 얼마 전에 형님이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봤어요.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아주버님 멍청한 표정이 아주 압권이었어요. 저는 다시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기도 하고 특히 형님이 너 이거 말하면 정말 죽여버리겠다며.
잠시 혼이 나가 있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눈을 희버덕거리며 동서를 쏘아보았습니다. 동서가 기겁을 하며 도리지를 치더군요. 아니야, 아니야, 여보. 당신 설마 저 말 믿는 거 아니지? 저 미친 개 거짓말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몇 시간 전 동서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빤히 보이는 여우짓이야? 야, 거기 모텔 앞이라 CCTV도 없어. 너한테 있는 건 그 조동아리뿐인데 내가 아니라고 우기면 네가 뭐 어쩔 거야? 형님, 이건 약속이 다르죠. 스스로 말씀하시고 해결 보시기로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대체 어쩌려고 이러세요? 약속은 무슨 약속? 니까지 거랑 내가 무슨 약속을 했다고? 너 같지도 않게 협박할 생각하지 마. 내가 머리를 다 쥐어뜯어 버릴 테니까.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동서가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찍어둔 건데... 동영상 속 남자의 얼굴과 대문짝만하게 건물에 새겨진 모텔이라는 글자에 아주버님 눈깔이 그만 돌아버렸습니다. 순간 철썩 소리와 함께 동서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제 마누라 뺨을 후려 갈기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아주버님이 고래고래 악을 질러댔습니다. 이 쳐죽일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앞에서는 그렇게 살살대면서 뒤로는 이따위 짓을 하고 다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거 놔! 내가 오늘 저거 사다를 내고 말 테니까. 야, 너 어디가? 당장 이리 기어오지 못해? 동서가 기겁을 하고 질질 짜면서 바닥을 기어 도망쳤습니다. 아주버님은 동서를 잡아 죽이겠다며 악을 쓰고 그 꼴을 목도한 시부모님들도 거의 제정신이 아니셨죠.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산 모양이다. 이 꼴을 보느니 그만 죽어야지. 연불 외도 중얼거리던 시어머니가 기어이 정신을 놓고 쓰러지면서 그 난장도 파장이 났습니다. 그리 귀해하시던 장남과 큰며느리의 말로가 일이 되었으니 제정신 붙들고 버티시기 힘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간 제 남편과 제게 했던 짓들을 생각하니 별로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뭐 어쩌겠어요. 이래서 사람이 평소 인망이 중요한 거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없이 묵묵히 운전만 열심히 하는 남편을 슬쩍 찔러보았습니다. 그렇게 장남이라고 대우해주고 당신은 상처를 주더니 조금 시원해지지 않았어? 이제 그럴 단계는 지났지.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마음 쓰지도 않아. 그러기도 아깝고. 생각보다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이걸로라도 남편의 그간 맺힌 한이 조금 풀려졌으면 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제 정을된 사람들이니 더 이상 남편 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해 저러나 보다 싶어 차라리 다행인 건가 싶더군요. 그 이후로 시부모님 입에서 장남이 제일 중하니 첫째가 잘 되어야 집안이 바로 산다니 하는 소리는 그만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 본인들도 할 말이 없겠지요. 예전보다도 더 제 남편 앞에서 기가 죽어 쪼그라든 모습을 보며 진작 다른 자식들에게 남들 하는 많지만 했어도 서로 좋았을걸. 왜 부모 대접도 제대로 못 받게 저렇게밖에 못 사셨나 싶어 그저 입맛이 썼습니다. 동서내외는 아직도 이혼을 한 해 만에 지지고 볶으며 사는 중입니다. 어찌나 요란스레 싸우대는지 벌써 주민신고가 여러 번 들어가 전셋집에서도 내쫓길 판이라네요. 아주버님이 옆집 남자 머리채를 잡은 게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동서는 얼굴도 못 들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싸우다 맨발로 내쫓긴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지요. 그러면서도 애들 때문에 갈라서질 못하는지 저렇게 서로의 지옥이 되어 계속 붙어살 모양인가 싶기도 해요. 그저 애들만 안 됐죠. 제 황당무계한 시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라고 하긴 좀 못하지만 시원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70대가 된 저와 비슷한 세대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꽤 될 것 같아요. 헌데 저 같은 경우는 꽤 일찍 배우자를 보냈거든요. 6, 70까지 같이 아웅다웅 살다가 늦게 배우자와 이별하는 분들의 기분을 저는 늘 궁금해했어요. 그렇게 늦게 이별하신 분들은 아쉬움이 없으실까요? 제 얘기를 보자면 전 30대 후반에 남편을 먼저 보냈답니다. 아들만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던 저에게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우리 부부 그 시대치곤 늦깎이 결혼을 했고 둘 다 30이 넘어 자식을 봤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인 줄 모르고 전 새벽녘 눈을 비비며 남편과 이런 대화를 했었어요.
도시락에 이것저것 못 넣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장아찌랑 불고기만 좀 넣었어요. 가다 시장하면 계란이랑 고구마도 삶아 넣었으니까 이거라도 드시구랴. 그러자 남편은 본인 역시 아주 피곤한 얼굴로 눈을 연신 비벼대면서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그러게. 지금 뭐 입맛도 없네. 계속 밤에 일하고 새벽 나가길 반복하니 원. 어제는 국수나 겨우 하나 먹고 움직였지 뭐야. 암튼 다녀올게. 남편은 당시 건설업 쪽에 있었는데 일이 불규칙적이고 현장에서 사건, 사고도 많은 편이었어요. 이후로 제가 아들 녀석이 그쪽 일을 한다면 아주 기를 쓰고 바닥에 누워 말렸었더랬죠. 엄마 진짜 어떻게 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하냐? 엄만 아직도 그날 오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해. 제발 엄마 가슴에 못 박는 일 하지 말아라. 그 근처도 가지 마. 다른 일 한다면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어. 하지만 니들 아버지랑 같은 길은 가지 마라.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떤 직업에 그게 무슨 죄가 있다고 괜히 선입견 갖고 말렸던 걸까요? 사실 남편은 직업과는 상관없이 그저 밀려드는 업무와 피로가 겹쳐 당한 사고였어요. 그날 당시 저는 옆집 아줌마한테 우리 애들을 맡기면서도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우리 순호 아빠가 어떻게 됐다나 봐요. 영준이 엄마, 우리 순호랑 영호 좀 봐줘요. 아이고, 내 정신이야. 이렇게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저를 옆집 아줌마가 챙겨줘서 겨우 일어났고, 그렇게 남편에게 달려갔죠.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그 새벽녘 트럭 졸음운전 대사고에 우리 남편도 같이 휘말려 끔찍한 일이 벌어졌더군요. 차체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면 이미 얘긴 끝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희 친정엄마가 옆에서 얼마나 우셨는지 차마 울지도 못하는 절 대신해서 통곡을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어떡하나. 이렇게 일찍 서방을 보낼 줄 누가 알았겠어. 아이고, 너희들 다 불쌍해서 어쩌냐. 친정엄만 워낙 먼 곳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절 도와주실 수 없었고 끔찍한 사고로 먼저 간 사위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곡소리가 끊이질 않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어쩌면 다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과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식을 키우며 서로 지탱해 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면서 버티는 사이였죠. 사랑이라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같이 살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생기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전 여러 가지 감정을 그땐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누구에게 말로 잘 정리도 못 해본 채로 남편을 일찍 보내게 됐어요. 그 뒤의 날들은 말도 못하게 저에게 험한 날들이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찌어찌 아들들 키워서 대학 보내고 취업도 잘 시키고 장가도 보냈답니다. 큰아들 순호는 물러 터진 성격인데 반대로 아주 야무진 배우자를 만났어요. 큰며느리는 언제나 대범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격이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단 거예요. 어머니, 저는 동서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지만 그래도 저런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욕먹을걸요? 서방님도 성격 순하신 편인데 좀 더 야무진 타입을 만나셨으면 좋았을걸. 암튼 우리 동선 저와 어머니 스타일엔 영 아니에요. 혼자 별세기 사람 같다니까요. 큰며느리 말 맞다나 둘째 며느리는 숫기가 없긴 했답니다. 명절 때 와서도 거의 큰며느리가 진두지휘하는 맞춰서 일을 했고 뾰루퉁한 얼굴로 불편해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저희 친정에 빨리 가고 싶어요, 어머니. 형님네랑 다 같이 모였고 인사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 움직이면 안 될까요? 저희 엄마 아빠도 기다리시는데. 그럼 옆에서 큰며느리가 면박을 주긴 했었답니다. 어머, 동서. 그런 건 어른들이 말씀하시게 둬야지. 왜 간다만다 본인이 정해? 우리끼리 놀고 먹자고 모인 자리 아니잖아. 진짜 동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 그럼 둘째도 지지 않고 받아치는 게 막상 우리 아들 형제끼리는 안 싸우고 살았는데 얘네 때문에 좀 지치는 거예요. 응? 그 말은 좀 어폐가 있네요. 그럼 형님도 하고 싶은 말인 건데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신 해드렸으니까 고마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님 형님은 더 계셔도 돼요. 저랑 남편이랑 일찍 일어나도 되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니 둘이 매번 으르렁거리고 저와 아들 둘은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모이라면 같이 모이긴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어찌저찌 서로 잘 맞춰 흘러가던 날들은 얼마 뒤 깨지게 됐는데 전 참 이 말이 싫은데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나 봐요. 왜 남자 복 없는 여잔 줄줄이 엮이는 남자마다 복이 없다고 하잖아요. 친정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도 일찍 보낸 전 이후에 둘째 아들마저 사고로 일찍 보내게 됐어요. 뭐? 영호가, 영호가 사고가 났어? 어, 어머니, 저도 지금 급하게 연락받았어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전 연락을 받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때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계속 빌었어요. 제발 살아있기만 해라. 목숨이 붙어있기만 해라. 그 뒤로는 뭐든 다 좋다. 뭐든 엄마가 다 감당하마. 이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참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 어떤 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 제 친구가 다른 일로 비슷하게 남편 사고를 겪었는데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나는 남편 사고 났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죽진 않았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지. 근데 사람 마음 참 간사해.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아픈 상태로 돈은 돈대로 깨지고 수발들다 보니 나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 있지. 난 왜 이렇게 못됐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아들 입장이 돼 보니 글쎄요. 전 제발 살아있기만을 바라게 됐죠. 하지만 제 뜻대로 돼주진 않더라고요. 지금에 와선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영우, 우리 영우,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지 아빠처럼 바로 데려가시냐. 제 둘째 아들 영호는 다 같이 일어난 큰 교통사고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달리했음을 알게 됐죠. 당시 울다가 기절하다시피 했던 둘째 며느린 겨우겨우 절 위로하며 달랬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 사람 고통을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도 생각하시고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정말 오죽 위안을 받을 구석이 없었으면 그거라도 붙잡아가며 매달려가면서 일어섰던 것 같아요. 이제 저에겐 친정엄마도 돌아가셨고 정말 남아있는 구석이라곤 아들과 며느리 둘뿐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 장례를 치른 다음 이후로 둘째 며느리에 거쳐도 참 애매해지더라고요. 둘째 너는 아직 애도 없는데 이렇게 혼자 돼서 어떡하니? 그래도 난 30대 후반에 남편 보냈지. 넌 20대 후반에 결혼도 일찍 한 애가 요즘 세상에 과부가 웬 말이야. 저의 이런 말에 둘째는 아무 말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 명절을 가까이 맞대고 있던 시기라 우리 집엔 다 같이 모여들어 있었는데요. 분위긴 참 축축 처지고 안 좋았답니다. 근데 다들 헤어지고 난 다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큰며느리가 입을 열더군요. 저기 어머니, 사실 좀 저도 고민 많이 하고 들은 얘기인데요. 진즉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많이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뭔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그러냐. 나 숨 좀 쉬게 해줘라. 아직도 마음이 힘들어 죽겠어. 그런 저에게 한껏 눈치를 보던 큰며느리가 꺼낸 얘긴 생각보다 꽤 의외였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음, 서방님 그렇게 되시고 사실 그전부터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동서에 대한 얘긴데요. 제가 볼 때 동서는 좀 저기 보니까 아기를 말이에요. 일부러 안 가지려 했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뛰어 왜 그런가 싶었어요. 안 그래도 둘째 아들과 며느린 나이 차이가 좀 났거든요. 어린 며느리를 들인 셈이라 애긴 크게 재촉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신혼을 즐기겠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론 아예 안 가질 생각이었나 봐요. 그게 아마 서방님도 아셨을걸요? 자긴 싫다고 이 집 씨를 남기기 싫다나?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도 엄청 놀랐어요. 뭐? 아니, 왜? 그렇게까지 말할 일이 뭐가 있냐, 걔한테? 그게 동서가 좀 자잘하게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시다시피 동서 친정도 여유 있는 집은 아니고 나이 좀 있는 남편한테 일찍 시집 보낸 것도 얼른 형편 피워서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비해서 자기는 작은 신혼집 사줬다고 주변에 알리기 창피하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듣는 중 평소 그냥 무뚝뚝하고 퉁명스럽다고만 생각했던 둘째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무슨 그런, 난 처음 듣는 얘기구나. 너무 갑작스럽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니?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게다가 그건 둘째치고 서방님이 안 계신다고 너무 이쪽도 안 들어보는 느낌이에요. 동서야 워낙 시댁 일에 관심이 없었지만 남편 먼저 보냈으니 더 연이 끊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 명절 때 같이 하자니까 싫다고 대놓고 말하고 아마 동서도 슬슬 혼자 살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둘째는 그 해를 넘기지 않고 내보낼 생각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지금 집에 혼자 계시기 너무 적적하시잖아요. 아들들, 드나들고 하니 큰 집 얻으셨던 건데, 저도 남편이랑 요 근래 한참 상의하고 결정한 건데요. 애들한테도 말해서 서로 동의를 하긴 했어요. 음,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순간 눈이 번쩍 뜨여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말이야 너무 고맙지만 그게 선뜻 그렇게 결정해서 들어갈 순 없으니까요. 큰며느리가 싹싹하고 밝은 성격이기야 하지만 같이 사는 건 또 다를 텐데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방 하나 비워두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자기들 방만 있고 생활 있으면 신경도 안 쓰고 어른 누가 더 계신다 한들 상관없을 거예요. 게다가 큰애는 미국 유학도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 방 하나도 더 비게 될 거니까 여럿이서 지내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우선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죠.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전화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사실 친정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살던 집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사주신 집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말인즉슨 자기도 이제 이 집에서 나가 별개의 삶을 살겠단 거였어요. 친정 사정도 있다지만 겸사겸사 다 그쪽으로 이어지는 말이었으니까요. 사실 큰며느리로부터 그런 찝찝한 얘기들을 다 듣지 않았다면 흔쾌히 보내줬을 텐데 어쨌건 저는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 둘째 너도 고생 많구나. 친정어머니 잘 챙겨드리고 내 대신 안부도 전해드리고 자세한 건 만나서 나누자꾸나. 이 부분을 큰며느리랑 통화하는 중에 말했더니 거보라고 자기 말이 맞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그 말할 타이밍만 찾고 있었던 거겠죠. 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친정엄마는 무슨 그냥 다 빼고 나가겠다고 말하기 자기도 좀 민망하니까 핑계대는 거죠. 어머니, 이렇게 된 마당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랑 합치시는 게 어때요? 저 이미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알아봤어요, 어머니. 이렇게 되어 저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게 되었고요. 저와 아들네 부부, 그리고 손주들까지 같이 살 만한 집을 찾다 보니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답니다. 구구절절 꼼꼼하게 큰며느리가 다 알아보고 알려줬죠. 이쪽 부분이 학군도 좋고 오랫도록 저희랑 애들 보면서 같이 사시기 좋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연세 있으시니까 이제 대학병원 근처에서 지내는 게 좋아요. 그전에 계셨던 집은 다 차 타고 움직여야 하는 동네였잖아요. 이쪽으로 나오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수락을 했고 이후로 같이 사는 생활이 시작됐답니다. 우선은 큰 손주가 한창 공부해야 될 때였기 때문에 저도 귀여운 손주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맞추게 됐죠. 그렇다면 이후의 생활은 어땠냐고요? 적어도 뭐랄까, 이때 이후에 1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걸 다 맡긴 채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후로 저에게 엄청난 신변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전체가 오래 살았던 그 낡은 아파트와 아이들과 살림을 합치기 위해 처분했던 그 꼬마 빌딩까지 훗날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워서 울게 될 줄 몰랐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가급적 관짝 닫을 때까지 자식도 믿지 말란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 피해자 중 한 명이니까요. 사실 이후로 1년간은 조용히 모든 게 무던하게 흘러갔어요. 큰아들은 해외 업무가 많은지라 집에 잘 없기도 했고요.
큰 며느리는 자기 자식들 공부 때문에 맨날 어디 쫓아다니고 중간에 일도 하고 어쩌고 하면서 얘네들과 마찰은 없었죠. 그런데 그해 겨울쯤이었을까요? 큰 며느리가 갑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기 어머니, 음, 저희 이번에 진우 학교 때문에 많이 알아봤는데 원래는 진우만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애아빠 출장이 그쪽이 많다고 한들 가족이 같이 가는 거랑 따로 사는 건 틀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랑 같이 미국 가시는 거요. 미, 미국? 내가, 내가 같이 가야 하는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요. 어머니 여기 혼자 계실 순 없잖아요. 어머니만 계시게 할 수는 없다고 애아빠도 그렇게 말하고. 가서도 저도 적응하느라 계속 바쁘긴 하겠지만 어머니도 그때같이 쉬엄쉬엄 다니시면서 현지 분위기 익히시면 되죠. 한인 커뮤니티도 잘 돼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큰며느리는 몇 가지 자기가 조사해 온 것들을 설명해 주고 팜플렛이니 뭐니 여러 가지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걸까요? 이 나이에 벌컥 해외로 떠나 게다가 안 그래도 저의 세대 기준으로는 어렵고 무섭게 생각하는 영어권 나라에 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가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 이런 걸 누군가에게 상담하고 싶어도 이미 거처를 애들 맞춰서 옮긴 제 입장에선 그럴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평소 말도 별로 없고 늘 바쁜 큰아들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말 듣고 그냥 같이 가지 그래. 혼자 여기 있어서 뭐 할 거야?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 가서도 그렇게 무서워할 거 없어. 나랑 집사람이랑 진우랑 민우 싹 다 영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난 기러기 아빠랑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엄마랑 여기 남아서 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 믿고 맡겨봐 엄마. 제가 너무 결정을 못 내리니 이렇게 아들에게까지 설득권이 넘어간 것 같은데 다시 봐도 제가 참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이때 떠밀려서 어영부영 가는 쪽으로 얘기가 정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온 가족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쁘다고 하지만 큰며느리도 많이 예민해져서인지 저랑 이때부터 마찰이 생겼어요. 어머니, 저 지금 진우 때문에 학교 수속하고 너무 정신없는데 그런 거 일일이 물어보시면 답을 다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5명 다 같이 옮겨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요. 그리고 어머니도 수속하실 거 있으시니까 제가 조만간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바쁜데 궁금하신 거 나중에 알려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투가 차가워진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내가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일순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있으니 시간이 지나 물었고 급기야 저도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이렇게 자꾸 복잡하고 큰일 앞두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묻고 눈치만 보느니 안 가는 게 낫겠다. 니들끼리만 가고 난 다 물러줘. 혼자 알아서 살 테니까. 그러자 큰 며느린 이 말에 움찔했는지 다시 절 달래더라고요. 어머니, 참, 왜 이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도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와서 안 가신다고 하면 저도 곤란해요. 이미 이 집 내놓고 어쩌고 해서 짐도 다 붙이고 있고 그쪽으로 돈도 엄청 들여서 일을 꾸리고 있는데 그렇게 감정이 앞서신 소리만 하시면 저도 힘들죠. 제가 급한 불 끄고 좀 바르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달래는 것도 아닌 것도 못한 말을 듣고 전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날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와중에 아들은 또 먼저 미국으로 나갔어요. 엄마, 내가 먼저 가서 집도 좀 보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이 사람이랑 얘기 잘하고 애들 잘 데리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맨날 동료들 떠나는 것만 봤지 가서 내가 할 일이 많을 거야 아마. 가뜩이나 평소 소통이 많지 않은 아들마저 이렇게 나갔고 결국 점점 비어가는 집안에 저와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요. 갈수록 우리 사이는 불편하고 세상 어색해져 가더라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지만 마치 들으란 듯이 한탄하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참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진우야, 빨리 나와서 너도 좀 이거 정리해. 미국 나 혼자 가니? 너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 집에서 일하는 건 나 혼자뿐이야? 다들 나한테만 와서 귀찮게 물어대고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놈의 자식이 뭐라고 진짜. 빨리 와서 네 몫은 네가 해. 큰며느린 큰손주에게 화를 내고 있었지만 사실상 저한테 화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집 분위긴 뒤숭숭하고 전 하루하루 가시방석이었어요.
하지만 믿고 기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 엄마만 믿고 태어난 아기가 아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나 똑같았죠. 그러던 중에 슬슬 집 정리를 마무리하게 됐고 손주들은 사춘기랍시고 저랑 말도 잘 안 하고 퉁명스러우니 전 이 집에서 점점 말이 줄어들게 됐답니다. 와중에 큰 며느리는 정말 필요한 얘기만 전달했고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맞춰주면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기 어머니, 여권은 준비되셨을 거고 나머지 필요한 건 제가 또 말할게요. 애아빠랑도 지금 연락이 다 되다 말다 해서 이 사람 진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저한테 일 맡겨놓고 말이에요. 아, 그러게. 그래, 네가 고생이 많겠구나. 얘기 좀 잘 해보지 그러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어 아들에 대한 며느리의 불평을 듣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 날짜를 맞추고 있는데 정말 제 집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날이 서 있는 큰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어찌저찌 차를 타서 공항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두 번 다시 떠올리기도 힘든 그날의 사건은 시작되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여기 있으시면 저랑 애랑 가서 짐 좀 붙이고 필요한 거 받아올게요. 넓어서 또 떨어지면 만날 때 헤매니까 여기 일단 계세요. 그래서 전 빠르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 근데 나도 같이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너무 넓고 정신없는데 무슨 비행기를 타야 하는 거냐? 그러니 큰며느리는 아주 짜증스럽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이 참. 아직 탑승권도 안 받았고 저도 무슨 편인지 몰라요. 가서 받아올 테니까 기다리시라고요. 저 지금 밥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셔서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진우야, 빨리 따라와. 그러면서 큰며느린 얼른 일어서서 자리를 떠버렸고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어안이 벙벙했고요. 제가 알기론 비행기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었고 우리가 도착한 건 8시쯤이었거든요. 근데 넓은 공항에서 손주들을 데리고 사라진 며느린 30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화도 안 되고 손주들도 안 받고요. 점점 초조해진 저 역시 온갖 걱정과 낯설음에 밀려 밤을 샜기 때문에 엄청 피곤했지만 더 예민해져 있었어요. 비행기 편이나 아무것도 제대로 뚜렷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저 지역만 말해주고 시간대만 말해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가 묻는 내용도 정확치 않았어요. 그게 우리 며느리가 수속하고 온다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되도록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미국이요, 미국. 미국 가는 건데 10시 반 비행기라 그랬는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님 수속하는 쪽 좀 어딘지 알려줘요. 그러자 그 사람들도 되게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아, 여기가 워낙 복잡하고 커서 그리고 미국 가는 비행기가 한두 편이 아닌데요, 할머니. 며느님이랑 다시 전화를 해 보시는 게 그리고 10시 반 비행기면 진즉 벌써 들어갔을 텐데요. 뭐라고요? 벌써 들어가요? 어디를요? 해외 경험이라곤 한 15년 전쯤 둘째 아들이 보내준 중국 여행 말곤 없었던 저라 게다가 패키지로 가서 다 쫓아만 다녔으니 알 리가 없었죠. 그리하여 힘들게 수속하는 쪽으로 넘어가서 물어물어 여권을 보여주곤 했지만 제가 뭔 비행기를 타고 하는지 중요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건너뛰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도 참 수치스럽고 비참하지만 저는 그날 공항에 버려진 게 맞았답니다. 이 상황을 그 말 말곤 달리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버려진 게 맞으니까요. 큰며느리와 손주들은 집채 같은 짐들을 싣고 사라진 이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전 그날 밤이 되고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혼자 있었죠. 아들이요. 당연히 연락이 안 되었죠. 그날 말고도 진즉 한 달 전쯤도 미국 가서 저랑 연락이 안 됐는걸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하소연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다 같았어요. 아이고, 내 또래 사람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떡해요?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니 글쎄, 며느리가 미국 사러 간다고 시어머니를 데려와 놓고 없어진 거예요. 이쯤 되면 포기해야지 어떡해. 그 갖고 있는 돈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당장 어디라도 가야지 어떡해. 예, 네가 좀 도와드려라. 이때 새벽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던 어떤 가족이 그나마 절 도와줬고요. 제 또래급으로 보이는 60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시켜서 여기저기 그 시간에 갈 만한 곳들을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때 전 속으로 참 피눈물이 흘렀죠. 이거 참, 나도 자식이 있는데 말이죠.
그쪽은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엄마 말도 잘 듣고. 암튼 고맙습니다. 이런 어줍지 않은 말로 감사를 전하는데 너무 서럽고 기가 막히고 눈물이 줄줄 났어요. 세상에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데도 이보다 덜 절망스럽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절 안타까워하며 본인 엄마 또래라고 하나라도 더 챙겨 알려주려는 그 집 아들을 보니 생전에 딸내미처럼 제 옆에 붙어 있던 둘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더군요. 전 그 이후로 얼마 없던 현금들을 갖고 어찌어찌 노인네들 많은 센터로 가게 됐어요. 절 상담해준 젊은 여직원은 처음엔 절 무척 생각하는 듯 말해주더군요. 평범치 않은 일을 겪었던 전 차마 경찰에 신고하고 그럴 순 없고 일단 뭐든 간에 안정이 좀 되길 바랬어요. 경찰 신고까진 아직 좀 모르겠네요. 애들도 사정이 있었을까 봐. 아이고, 할머니 너무 순진하시다. 여기 뭐 똑같이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넘어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숱하게 많아요. 그건 버린 거지 뭐예요. 게다가 사정 지금 들어보니 완전히 다 뜯긴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집 팔려고 할 때 순진하게 다 팔아가지고 주셨어요. 쥐고 계셨어야지. 이 여직원은 절 처음엔 걱정해 주는 듯 보였지만 듣다 보니 점점 제 얘기를 갖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아유, 그러게. 이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는 그런 뒤치다꺼리까진 다 못 해드려요. 그냥 여기 좀 머무시다가 갈 곳 생기시면 보내드리면 되는 거고, 없어도 어머니 저희도 장소 제공에 식사 다 드리는 거니까 금액 지불하셔야 되고요. 지금 돈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선불로 계약을 해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던 돈은 얼마 없었고 간신히 선불을 낼 수 있어서 얼마 계약을 했는데요. 이후로도 진짜 크고 작은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 다 설명할 순 없지만 노인네가 왜 나이 들면 돈을 쥐고 있어야 하는지 처절하게 경험을 했답니다. 할머니, 우리 곧 있으면 연장 계약 해야 되는데 예산 되시는 거 맞아요? 실은 우리가 자리가 없어서 빨리빨리 회전이 돌아야 되거든요. 아직도 며느리랑 아들이랑은 연락 안 되시는 거예요? 저 역시 이 부분은 비참하고 힘든 부분이라 그나마 맞다고 수긍을 했더니 대놓고 앞에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못 계시겠네. 그때 갖고 계신 게 전부라면서요. 그럼 이번 주까지만 계시고 자리 빼줘야 돼요. 그러게 너무 섣부르셨다 진짜. 지금까지 연락 없으면 자식들이 시어머니 버린 거 맞죠? 하여간 노인네가 되면 지능이 절로 떨어지나? 암만 모지라도 그렇지. 치매가 와도 돈줄은 쥐고 있어야지. 너무 대책들이 없다니까. 이 말들을 다시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같이 싸우고 싶지만 저는 말 맞다나 그럴 주제가 못 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얼마 안 되어 쫓겨나게 됐으니 무슨 여력이 더 있겠나요? 얼마 없는 제 짐들을 갖고 방으로 나올 땐 더 매몰차게 대하더군요. 그 뒤로 전 중간 끝도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겉돌며 지냈죠. 센터에 있을 땐 그나마 밥도 먹었고요. 심지어 그때 아들이랑 잠깐 연락도 닿았어요. 엄마, 아니,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난 아직 여기서도 출장지 와 있어서 애들이랑 얘 엄마 못 만났어. 뭐, 경찰? 아니, 뭐 그런 생각까지 했대? 엄만 진짜 너무 극단적이라니까. 너 지금 엄마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거 아니? 그렇게 말할 게 있고 아닐 게 따로 있어. 엄마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 어떡할 거냐? 일단 엄마 나 바빠서 좀 끊을게. 지금 통화할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전화가 끊어져 버렸다면 믿어지실까요? 그 뒤로 암만 걸어대고 연락이 안 되고 전 얘네 가족이랑 조금도 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돌고 돌며 말도 안 되는 이 짐 가방만도 못한 게 내 신세 같더군요. 한 번은 같은 여자 노숙자 같은 사람한테 험한 꼴을 당한 적도 있고 그날은 너무 무서워서 꿈까지 꿨더랍니다. 죽은 남편이 지나가기도 하고 아들도 슬쩍 지나가는 것 같고 하여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차라리 제가 무슨 6.25 전쟁통 고아라도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나마 시대적인 납득이라도 됐을 거예요. 일생은 노숙과는 거리가 멀었던 전데 어쩌다가 이렇게 옮겨다니는 삶을 살게 된 거냐고요. 너무 기막히고 구슬퍼져서 눈물 콧물 다 참아가며 그냥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잠을 청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꿈엔 아들이 참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던 모습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날쯤의 모습으로 나와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었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조금만 힘내. 참, 이런 바보 같은 꿈까지 꾸고, 저도 그때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했음, 허기지고 초췌한 꼴로 새벽에 깨선 손을 연신 흔들고 있었어요. 진짜 꿈인지 뭔지 모르겠어서 아들이 눈앞에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손을 허우적댔으니까요. 전 그나마 나이 먹은 걸로 얻은 건 지하철 낼 편히 돌아다닐 수 있다는 권리뿐이라 그렇게 이동하고 돌아다니긴 했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이렇게 졸지에 70 다 먹어서 고와 같이 혼자가 될 수도 있더군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 아들이 나왔던 꿈을 기점으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막힌 천재지변과 같은 일과 기막힌 기적 같은 일을 비슷한 간격으로 겪었으니까요. 아들 꿈을 꾸고 난 뒤 일주일쯤 지나서 말이죠. 저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둘째 며느리였답니다. 어머니, 실종 신고 제 손으로 하면서도 얼마나 놀라고 떨렸는지 몰라요. 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말이지 찾기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나신 줄 알고.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신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절 찾아서 만나기까진 나름 복잡한 여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쪽 센터로 넘어와서 떠돌다가 또 지역을 달리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근데 거두절미하고 신고부터 일단 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우선 계실 데 없으신 거죠? 저희 집으로 그쪽으로 모실게요. 일단 같이 가셔요. 참 새삼스럽게도 절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상에게 나름 치를 떨고 움츠리며 살았던 1년 남짓의 시간이 떠오르더군요. 새롭게 절도 어머니라고 부르며 나타난 둘째 며느리와는 너무나 행보가 달랐으니까요. 둘째 며느리는 목욕탕부터 끊어주었고 평소 워낙에 무뚝뚝한 애라 할 말만 하는 애였지만 전 그저 눈물이 절로 날 뿐이었어요. 어머니,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목욕탕부터 우선 다녀오셔요. 전 요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슬프게도 전 앞선 경험 때문에 많이 나를 서 있었고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사코 둘째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며 매달렸으니까요. 요 앞 어디? 어디 가려고? 너도 어디 가야 되냐? 바쁘냐? 어머니, 저 어디 안 가요. 제가 가서 뭘 하겠어요. 어머니 찾으러 왔는데요. 걱정 마시고. 참. 저 이런 거 되게 어색한데. 알겠어요. 그럼 같이 들어갈게요. 가요, 우리. 결국 둘째 며느리는 저랑 같이 목욕탕에 들어왔고 세심까지 붙여줘서 간만에 따뜻한 곳에서 완전히 씻고 시간을 보내줬어요. 생각해보면 둘째 아들이 있던 시절에도 이렇게 목욕탕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인지 저도 뒤늦게 정신이 들고 나서야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둘째 며느리가 사는 작은 아파트로 같이 들어갔고 거기서 얘는 달각거리면서 뭔가를 만들어주더군요. 그리고 슬슬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내내 목이 메어서 뭘 삼킬 수가 없었어요. 이거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 저 요리 못하는 거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참, 저기 어머니 형님이랑 같이 사신다고 들었는데 앞만 봐도 평탄한 사정은 아니었나 보네요. 저한테도 어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때도 말하면서 몇 번이나 억울해서 통곡을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연신 얼굴을 감싸고 계속 끄끄 오열을 했어요. 제 어깨가 떨리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다 들은 둘째 며느린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더군요. 그리고 이어가는 말에 내가 완전히 제대로 속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와, 형님 이거 진짜 윗사람이라고 존대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네요. 저한테는 자꾸 사별했으니 다른 삶을 살라는 둥 하도 참견에 대해서 제가 무시했거든요. 저도 뭐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형님이 자꾸 저보고 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 거 아니면 족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동서인생 살라고 참견질이었거든요. 뭐라고? 큰애가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저한테 큰며느리가 지 동생에 대해서 하던 말이랑 너무 달라서 정말이지 순간적으로 믿기질 않았어요. 저는 형님 원래 성격 지멋대로인 거 알아서 별로 안 친했거든요. 저보고 노인네한테 인생 저담 잡힐 일이 있냐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란 식으로 연락 와서 저거저거 물려받을 재산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저러나 싶었어요. 여기까지 듣고 있으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둘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속된 말로 저도 그런 인생은 싫어서 일찍이 나왔죠. 실제로 저희 엄마 아프시기도 했고요. 근데 저도 우리 남편이랑 추억도 있고 가끔 생각날 때쯤 뵙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도 다가오니 연락해봤는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형님도 전화를 다 바꿔버렸는지 통화가 안 되고 좀 이상했어요. 이쯤 들으니 제가 겪은 사건들이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호흡이 마구 가빠지기 시작했죠. 진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다시 화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찾아봤는데 형님 아주 잘 살고 계시던데요. 전 여기서 정말 토할 뻔했지 뭐예요. 큰며느리네 근황이 궁금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몇 번이나 그 공항에서 벌어지던 날을 헛꿈꾸고 헛소리를 해가며 잊지 못했거든요. 뭐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장난도 아니더라고요. 형님이 뭐 연락처 다 바꿔버리고 했을지언정 저한텐 진호 SNS 계정 아이디가 있어서 그걸로 근황을 찾아봤어요. 확실히 아주버님은 바쁘셔서 그런지 근황 언급이 안 됐고 형님은 아주 호화롭게 사시던데요. 골프 치러 다니고 명품에 미국에 관광 간 사람처럼 한풀이하며 잘 살던데요. 그쯤 얘기하다 둘째는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이때부터 말을 좀 조절하며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은요, 저도 그 풍경 안에 어머니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상담해보니 다들 유추하는 게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암만 해도 마음에 걸려서 실종 신고한 거고, 그러고 이렇게 시간 지나서 어머니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둘째 며느리가 절 찾아오게 된 상황까지는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이 고맙고 고마웠지만 큰며느리 그 근황을 듣고 가슴이 타는 듯 했어요. 온전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바닥에 주저앉다 못해 누워버렸답니다. 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았겠다. 왜 못 죽었을까? 나는 당한 거야. 당한 거라고. 이런 제 말에 둘째 며느리는 같이 슬퍼해주긴커녕 천연덕스럽게 받아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커다란 집채만한 위로를 갖다 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나, 왜 어머니가 그런 모양이 돼야 돼요? 죽다뇨.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형님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잡아서 족치다 못해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어머니. 이젠 정신 더 똑띠 붙잡으셔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러란 말이야? 누가 어떻게? 그러자 둘째 며느리는 굳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듣자하니 형님은 저랑 어머니 사이도 이간질하면서 공사 쳐놓은 게 아니고 저도 엄연한 피해자인걸요? 아니 뭐 어머니 재산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이간질하는 거에 당해서 밀려나고 어머니랑도 멀어진 건 맞잖아요. 그리고 영호 씨 생각하면 참 형님도 웃긴 사람이에요. 남편 멀쩡히 살아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뭔. 그러면서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제안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형님이랑도 연락해봤어요. 진호통에서 급한 일이라고 전화번호 겨우 받아서 연락해봤는데 무시하더라고요. 저 다시 연락할 거예요. 어머니께 들은 거 토대로 해서요. 들으면서도 저는 잘 될까 싶었는데 며칠 안 되어 큰며느리로부터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 내용을 보여주는데 큰며느리가 눈앞에 있으면 당장 뺨이라도 갈겼을 거예요. 나보고 어쩌란 거야? 내가 무슨 어머니를 말라죽게 했어? 동서랑 난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셔? 본인이 곧 죽어도 남아서 혼자 사시겠다고 해놓고 거짓말이 과하시다. 암튼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줄래? 다음엔 차단할게. 이따위로 거짓말로만 가득 채워보낸 내용을 읽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군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다시 절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죽으란 법은 없더군요. 저희 친척 언니도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미국 살아요. 거기 한인들 모인 대형 커뮤니티가 있는데 형님 이딴 식으로 나오면 거기 다 불어버려야죠. 대신 상황이나 이런 거 진실인 것으로 비춰지도록 쓰려면 어머니 신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러니 저도 이젠 이판사판일 수밖에요. 손주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들이나 큰며느리나 다 거기서 거기란 판단이 뒤늦게 이뤄지더라고요. 난 이제 잃을 게 없어. 그 내곡을 아주 다 송두리째 박살내도 여한이 없겠지만 나는 내 집 한 돈, 그것들이 갖고 가져간 거, 그것만 돌려받으면 다 잊고 살 거야. 늙음하게 거지같이 사는 건 이제 못해 먹겠다. 죽는 게 나아. 제 말에 둘째 며느린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참 어머니, 죽는단 말씀 그만하세요. 살 길이 있다니까요. 그럼 일단은 그렇게 알고 진행할게요, 어머니.
그리하여 둘째 며느린 아주 대장정의 글을 써서 그 한인 커뮤니티인지 뭔지 아는 곳에 큰 며느리네 가족을 고발하게 됐어요. 역시나 허세 심하고 남들 눈의식하고 사는 형님한텐 이 방법이 최고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뭐라고 해도 제대로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신상 애매하게 공개해서 먹이는 게 최고거든요. 그 글에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꼬드겨 집까지 팔게 하고 그 돈 싹 다 가지고 날라버린 큰며느리의 만행을 전부 지적하고 있었죠. 손주들 이름까지 적당히 노출이 돼서 그런지 참 거짓말처럼 얼마 뒤에 연락이 왔답니다. 형님 장난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얘기하라고 전화 연결해드린다고 했어요. 그 전까진 글 안 지울 거라고 경고했죠. 이리하여 저는 정말 얼마만인가요? 그렇게 처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큰며느리와 겨우 연락이 되어 제 한을 토해내게 됐답니다. 너, 너, 내가 싹 다 고소해서 없애버릴 거야. 한국 들어오던지 돈을 내놓던지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지만 참 웃긴 게 이때까지만 해도 큰며느리는 제가 우스웠나 봐요. 엄연히 지는 돈을 갖고 튄 게 아니고 상황이 이래저래 된 거라고 일부는 돌려드리겠다는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좋아. 한국엔 아예 안 돌아올 생각인 거지? 나도 이 판 사판이다. 너도 네 새끼 중하지? 네가 진우 데리고 간 건 결국 거기서 미국 물 먹여 한국에서 잘 풀리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난 니들 여기 못 들어오게 만들 거다. 고소하고 감방에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다. 그러자 큰 며느리는 온갖 핑계를 대고 말을 돌리고 어쩌고 하더니 결국은 완전히 멱살 잡힌 셈이 되어 어거지로 잠깐 들어온답시고 공항으로 왔는데요. 저는 이날 둘째 며느리와 함께 나가 물 집어던지고 아주 큰일 안 날 만큼 난리를 쳐버렸죠. 독이 올라 눈이 실뻘개진 저에게 모자를 쓰고 주춤거리며 눈치를 보던 큰 며느린 첫말을 이딴 식으로 했거든요. 아휴, 진짜 이게 무슨, 저 근데 돈을 지금 당장 다 드릴 어머니, 이거 놔주세요. 못 놔줘? 나는 못 놔준다. 다 내놓을 때까지 넌 비행기도 못하게 만들 거야. 내놔. 당장 이 자리에서 다 보내. 네 발로 기어들어와서 날 말날 생각을 해놓고 그걸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냐, 이년아? 아들놈이고 너고 이제 나랑 끝이야. 돈이나 쳐내놔 빨리. 이리하여 큰며느린 저를 그렇게 무심하게 버리고 갔던 공항에서 엉망진창 개망신을 당했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 저도 적당히 붙들고 놔주지 않았고 둘째 며느리도 옆에서 나란히 윽박질렀어요. 형님, 어쩜 그렇게 저한테 당당히 글을 지워달라 하세요? 이거 범죄예요. 진짜 겁도 없으시다. 막말로 어머니 잘못되길 바랬던 거 아니에요? 이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러고도 당당하게 명품으로 휘감고 놀러 다니는 사진들을 올려요. 목숨이 뭐 한 8개쯤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죽거리며 놀리는 둘째에게 큰애는 분한 기색을 내보였지만 별 수 있나요? 정말 더 놀라웠던 건 이때조차도 큰아들은 같이 들어오지 않고 큰 며느리만 들어왔던 거예요. 전 정말 자식 복이 없나 싶어요. 둘째 아들은 먼저 갔지 큰아들은 죽은 건지 산지도 알 수 없지 행방을 모르니까요. 그나마 제가 지금 살 소망이 있는 건 큰 며느리로부터 재산을 거의 99% 돌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에게 얼마 줬는데 바로 선을 긋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저 용돈만 주세요. 딱 100만 원만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 이상은 됐어요.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고 자기 할 일은 끝난 것 같다며 한동안 또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 이후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고 벌써 이 일도 몇 년 지난 일이 됐네요. 아무쪼록 죽기 전까지 돈 잘 붙들고 살아야 하고요. 어디건 등쳐먹는 일 안 당하도록 주어진 분수 내에서 절약하며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 둘째 며느리 만나서 같이 밥 먹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것도 벌써 4, 5개월 됐고요. 인생의 끄트머리라고 생각했던 시점이라 할지언정 진짜 끝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 놓고 있다가 자식 부부한테 뒤통수 거하게 얻어맞고 나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삶에 대해 욕심이 생기네요. 죽을 때까지 뭐 하나라도 더 알고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여기까지 가파른 저의 인생 얘기를 들어주셨네요. 모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세요.